할머니 췌장암 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영순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32분.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3층 소화기내과 진료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CT 사진 속에는 제 몸 안에 자리 잡은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췌장 머리 부분의 종양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간과 폐로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6개월, 180일, 4320시간.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 달력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47살의 중년이 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가는 거지 뭐.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표준 항암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 연세와 전이 상태를 고려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와 증상 완화 치료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항암 치료를 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항암 부작용으로 남은 시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고통스럽게 조금 더 사느냐, 편안하게 정리하며 사느냐, 병원을 나오는 길. 봄꽃이 만개한 병원 정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내년 봄에는 이 꽃들을 볼 수 없겠구나.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치료 방향을 정하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30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봄나들이 좋은 날씨라며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상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과 배에 통증이 있었고 체중이 갑자기 줄었으며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노화 현상이려니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미뤘죠. 며느리 수진이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수진이한테는 천천히 얘기하죠. 너무 놀랄 것 같아서요. 집 근처에 도착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랄 것은 제 병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져야 할 부담 때문일 거라는 것을요. 집에 들어서기 전 15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결혼한 지 2년째, 민수가 막 돌을 지났을 때였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요. 준호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61살.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빈 집이 무서웠습니다. 며느리, 한테 물어봤니? 수진이도 좋다고 했어요. 민수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 봐줄 사람이 제가 이 집에서 맡게 될 유일한 역할이 될 줄은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저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민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저 회사 가야 해서요.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오늘 친구들 온대요. 어머니, 장 좀 봐오세요. 리스트 여기 있어요.
어느새 저는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급 가정부. 아니, 오히려 제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돈 내는 가정부였죠. 현재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수진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힐끔 쳐다보며 던지는 인사. 15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죠? 약은 받아오셨고요? 응,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민수는 학원 끝나고 9시에 올 거예요. 간식 좀 챙겨주시고 숙제 확인도 부탁드려요. 알았어. 아, 맞다. 내일 시댁 어른들 오신대요. 준호 아버지 기일이라고. 아침 일찍장 보셔야 할 거예요. 제사 음식 준비도 하시고요. 제사. 제 남편의 제사를 며느리가 저에게 통보하듯 알려줍니다. 준호가 수진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담가둔 겉절이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삭한 배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뭐라고요? 췌장암이요? 안방에서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개월? 정말요? 아니, 이게 무슨...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요? 간병은 누가 하고? 아니, 나는 일도 해야 하는데. 요양병원? 아니면 간병인? 수진아,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어.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췌장암이면 진짜 힘들다고 들었어요. 간병이 장난이 아니래요.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돈과 간병 부담이라니. 다음 날 새벽 5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15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어머니,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준호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음식 준비해야지. 아, 맞다.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뭘 도와. 가서 더 자.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으면서 늘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8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누이 2, 시동생 1, 모두들 제사만 지내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수, 나물 좀 더 없어요? 이것밖에 안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탔어요? 좀 신경 써서 하시지. 국이 싱거운데 간 좀 더 하세요. 막내 시누이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혼자 준비한 것도 모르고 언니 좀 봐주세요. 형수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나마 둘째 시누이가 말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음식 더 내가고 차 끓이고. 며느리는 뭐예요? 시어머니만 일하게 하고. 막내 시누이가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수진이는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사상 치우는 것 정도는.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쵸,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죠. 그래, 내가 할게. 너희들은 얘기나 하고 있어.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탈진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복부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나중에 하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해놓아야 해. 수진이가 지저분한 거 싫어하잖아.
엄마가 아프신데? 괜찮아. 저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하실 때 제 그릇이랑 어머니 그릇 따로 해주세요. 왜? 그게, 어머니 요즘 얼굴이 노랗잖아요. 혹시 전염되는 거면 어떡해요? 민수한테라도 옮으면. 황달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저 제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죠.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더러운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수진이의 눈치가 보였고 무엇보다 민수가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분류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제 옷이랑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왜? 그게, 어머니 옷에서 냄새가 나요. 양 냄새인지 뭔지. 암튼 같이 빨면 제 옷에도 냄새가 벨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교복도 어머니 옷이랑은 절대 같이 빨지 마세요. 학교에서 냄새 난다고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니 수건도 따로 쓰세요. 화장실에 어머니 전용 수건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만 쓰세요.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제가 재택근무하는데. 오늘은 몸이 좀... 어머니, 제가 일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집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밥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 뭐 해줄까?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김치도 새로 담가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거 너무 쉬었어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현기증이 났지만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손이 떨려서 된장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바닥 더러워졌잖아요. 거실에서 수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기어코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안 맞아요. 너무 싱거워요. 계란말이는 왜 이렇게 탔어요?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안 돼요? 나물도 양념이 부족해요. 이게 반찬이에요? 한 입 한 입 투덜거리며 먹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어머니, 그럼 이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밥만 축내는 거예요? 밥만 축낸다. 15년 동안 이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 제게 밥만 축낸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들고 약값도 드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 수진이의 말끝을 흐렸지만 뒷말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쓸모없으면 나가라는 것이겠죠. 3월 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증은 날로 심해졌고 수진이의 구박도 계속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 통장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통장은 왜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너희한테 배 끼치기 싫으니까 병원비는 내가 낼게. 사실 저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빚도 있었지만 제가 꾸준히 일해서 다 갚았죠. 은퇴 후에도 연금을 꼬박꼬박 받았고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머니, 돈은 얼마나 되세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수진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다가왔습니다. 한 2억 정도 될 거야. 2억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돈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 대학 학비라도 보태려고 아껴뒀지. 2억. 2억이면 수진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다 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셨죠? 제가 너무 못해드렸죠?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전복죽,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정말로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며 어설프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회사에 오전 반차 낼게요. 정말 그럼요. 어머니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죠. 그러던 중 아들이 퇴근하고 수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2억 있으신 거 들었지? 응. 다행이야.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것보다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야? 수진아,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6개월이라고 했잖아. 4월이 되자 수진이의 효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해 놨어요.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상도 차려주었죠. 물론 토스트와 우유 정도였지만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준비했어요. 택시 불렀고요. 어머니, 이거 홍삼 엑기스예요. 비싼 건데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샀어요. 어머니,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붓기가 심하시네요.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했습니다. 미안, 오늘 못 나가. 시어머니 간병해야 해. 전화 통화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 효부네. 뭐,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연기였습니다. 뻔히 보이는 연기.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갑자기 어머니랑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팔을 끼고 활짝 웃었습니다. 마치 진짜 다정한 며느리처럼. 어머니,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어머니가 중심이 되셔야죠. 찍은 사진을 보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기 쓰시는 거 어때요? 추억도 정리하시고. 글쎄, 제가 예쁜 일기장 사다 드릴게요. 그날 밤 수진이와 준호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됐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 응, 완벽해.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을 거야. 필요하다니? 유산 상속 문제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잘 모셨는지 증명해야 하잖아. 수진아, 그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준영이가 미국에서 와서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5월이 되자 제 몸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복수가 차서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왔고 황달이 심해져 온몸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체중은 15kg이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잖아요. 준영 씨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얼굴도 안 비쳤고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교육비도 생각하셔야 하고.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알아서 할게. 그 주에 저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제대로 정리하고 가려고요. 준호와 수진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둘은 나가 있어. 어머니, 저희도 알아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나가. 마지못해 방을 나가는 두 사람. 하지만 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와 단둘이 남아 차분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실 생각이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0분 동안 제 뜻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뜻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완벽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개시기 전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수진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 끝나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 저희가 가족인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수진아,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쉬어. 4월 중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남은 시간,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제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병원 말인데 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요양병원이요? 응. 수진이한테 폐 끼치기 싫어. 병원비는 내 돈으로 낼게.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아이고, 잘 결정하셨어요. 그러곤 이틀 뒤 짐도 안 싸게 하고 저를 택시에 태우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첫날. 하지만 그건 제가 짠 가짜 시나리오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이미 제 변호사와 신탁 담당자, 그리고 오래전 제자였던 기자 후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기자님 부탁한 거 준비됐어요. 네, 선생님. 자료 다 정리했고 녹음도 준비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매일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아프긴 해도 아직 정신은 말짱하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수진은 제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프신데 왜 회사에서는 간병 중이라며 출장까지 빼시냐고 하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진은 절 핑계 삼아 회사에서도 휴가, 출장 면제, 심지어 효부상 추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5월 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말렸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고 싶다. 수진은 불쾌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또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죽긴 일러서, 그리고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날 저녁 저는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진, 준호, 그리고 깜짝 손님 미국에서 날아온 둘째 아들 준영. 엄마가 위독하다고 해서 바로 왔어. 돈 걱정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영아, 잘 왔다. 내가 와야 할 타이밍이었지. 며칠 뒤 변호사와 기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이 아니라 선언문을 쓰는 날이야.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너희 다 내 돈이 2억 있는 거 알지? 수진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나 지금 유언장을 바꿀 거야. 공개적으로. 다들은 앞에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녹화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 2억 원은 손자 박민수에게 조건부 증여한다. 단,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민수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누구도 해당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다. 해당 기간 중 민수가 정신적 학대나 환경적 차별을 겪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 돈은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된다. 박수진 며느리는 본 유산에 대한 법적 권리 일체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 간병 명목의 공갈 및 심리적 학대 혐의로 내 변호사가 법적 검토 중이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수진아, 너 진짜 간병한 게 아니라 연극한 거였잖아. 나 다 알고 있었어. 옷 따로 빨래하라던 그날부터 수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 위로 봄바람이 살살 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 그 돈 다 제 거예요? 응. 하지만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 돈은 아무 의미 없어. 할머니가 나 믿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른이 된 그 손이 나중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난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나답게 정리할 권리가 있다. 내게 무례했던 사람들은 돈을 탐했고 나는 그걸 이용해 진심 없는 효도를 벗겨냈다.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웃고 있다. 살아서 눈을 뜬 채로. 그래, 이혼해.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영순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김철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 50년 차. 두 아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밥상을 차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경로당 가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화투 좀 치고 올게. 남편은 매일 같은 대답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남편이 고마웠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밖에 나다니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철수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던 일이 있었죠. 그때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고 결국 철수는 자백했습니다. 회사 경리과 김주연이라는 여자였죠. 저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들을 보며 참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철수는 무릎 꿇고 빌었고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한 척했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쑤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 조심하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마치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덕분에 이제는 카카오톡도 할 줄 알게 되었죠. 할머니, 오늘은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볼게요. 아이고, 선생님,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배워요. 요즘은 할머니들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남편이 두고 간 지갑을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화투를 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데 경로당에 도착해보니 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영감은 어디 갔대요? 철수 씨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경로당 친구들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매일
경로당에 간다고 했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연히 동네 카페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여자가 철수의 손을 잡자 철수는 수줍게 웃었죠. 저 여자는 누구지? 설마. 전에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철수는 저렇게 젊은 여자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었죠. 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제 70이 넘었는데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죠. 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오늘도 화투 잘 치고 왔어요? 응, 잘 치고 왔네. 오늘은 좀 잃었어. 철수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갔더군요. 오늘도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영순이한테는 비밀이에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니 철수가 저의 존재를 그 여자에게 말했다는 뜻이었죠. 이런 나쁜 놈,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야?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죠.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픈 척하며 집에 남았습니다. 여보, 나 경로당 갔다 올게. 네,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가 나간 후 조용히 뒤를 따랐죠. 철수는 경로당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번화가의 한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자 철수가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철수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늙은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아니, 30년 전에도 있었죠. 두 번째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바보야. 한 번 바람둥이는 영원한 바람둥이라는데. 며칠 후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수소문한 끝에 그녀가 최미영이라는 이름의 65세 미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 그 여자요? 젊어 보이려고 얼굴에 뭘 많이 했대요. 남자들한테 인기 많다던데. 돈 많은 할아버지들 노린다고. 미용실 사장의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여자에게 넘어가다니요. 저는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배운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미영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죠. 프로필 사진에는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황혼의 로맨스란 이런 거네요. 댓글에는 축하한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나쁜 놈. 나랑 찍은 사진은 한 번도 올린 적 없으면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도 이랬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그날 밤 저는 철수와 마주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철수 앞에 휴대폰을 내던졌죠. 당신 최미영이라는 여자 알아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그릇을 놓는 손이 떨렸죠.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너무 대놓고 바람 피우니까 알 수밖에요. 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김주연이라는 년하고 바람 피웠잖아. 그때 용서해줬더니 이제 또야?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미영이는 날 젊게 만들어줘. 너랑 있으면 그냥 늙어가는 기분이야. 그 말에 저는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철수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죠. 늙어가는 기분. 당신이랑 50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당신 바람 피운 거 용서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고 내 청춘 다 바쳐서 이 가정 지켰는데 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뺨을 감싸며 당황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늙어가는 기분으로 요약되다니요.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웠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소중한 추억과 세월을 늙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다니. 영수는 배신감과 분노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젊어지는 기분. 당신 거울 좀 봐요. 74살 주름투성이. 영감이 무슨 젊은 사람인 줄 알아? 다음 날 저는 최미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용실에서 알아낸 주소로 찾아가니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쳤죠. 당신이 최미영이죠? 네. 누구세요? 김철수 아내예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미소를 지었죠. 아, 철수 씨 부인이시군요.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의 남편을 뺏어가면서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었죠. 뺏어간다니요. 철수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부인과는 이미 끝났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했죠. 30년 전에도 바람 피웠다고 자랑하던데요. 한 번 바람둥이는 계속 바람둥이예요. 부인이 못 잡아둔 거죠. 그 순간 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미영의 머리채를 잡았죠. 인연이 뭐라고? 내 남편 건드려. 두 사람은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비원이 말려서 겨우 떨어졌죠. 나쁜 년. 폭력이야. 당신이 나쁜 년이지. 남의 가정 파괴하는 여우 같은 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싸운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내던졌죠. 50년이 뭐야? 다 헛것이었어. 결혼 앨범을 찍고 부부 사진을 부수고 철수가 선물한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난장판이었죠. 이게 뭐야? 미쳤어. 그래, 미쳤어. 당신 때문에 미쳤다고. 저는 철수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습니다. 당신 물건 다 챙겨서 나가.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진정해.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당연하지. 내가 왜 바람둥이랑 살아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50년의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저는 먼저 자식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먼저 큰아들 정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강남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불러서. 정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정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프신 거예요? 아빠가 또 바람이 났어.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죠. 뭐라고요? 또요? 정호는 3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났죠. 이번엔 최미영이라는 65세 여자야. 증거도 다 있어.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정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정말 아빠가 이 나이에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때도 참으셨잖아요. 이번엔 참지 마세요. 그래. 이번엔 이혼할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손해보시면 안 돼요.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죠. 엄마 그런데 민수는 알아요. 아직 너부터 만난 거야. 민수도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정호가 먼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민수야. 내일 시간 있어? 왜 형? 무슨 일 있어? 아빠 때문이야. 내일 엄마 집에서 만나자. 민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바쁜 일정이었지만 다음 날 시간을 냈죠. 다음 날 저희 집에 두 아들이 모였습니다. 철수는 또 경로당에 간다며 나간 상태였죠. 민수야 놀라지 마. 정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증거들을 보여줬죠. 민수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엄마. 근데 진짜 아빠가 미쳤네요. 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우리 가정 망가뜨릴 뻔했는데 또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 싸운다고 수군거렸어요. 학교 가기도 싫었고요. 정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때 대학 포기할 뻔했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어서. 저는 아들들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때 더 잘 처리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직접 따질게요. 정호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야 진정해.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형 가만 있을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죠. 엄마 재산 분할 확실히 하세요. 아빠가 가진 거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혼 전문가 있어요. 두 아들은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민수, 웬일이야? 철수는 반가워했지만 아들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움찔했죠. 아빠 앉으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미영이라는 여자 아세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30년 전에도 그러셨죠? 김주연이라는 여자랑.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정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결혼식 때 아빠 친구들 안 불렀는지 아세요? 창피했어요. 바람둥이 아버지라는 게.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빠 이번엔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엄마 편들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 가실 때도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만 모실 거예요. 정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는 그 최미영이란 여자한테 부양받으세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가장 노릇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어느 날 저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라는 수업이었죠. 할머니들도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요리, 인생 상담, 모든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강사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죠. 저는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 썸네일 만들기, 심지어 라이브 방송까지 배웠죠. 강사는 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금방 인기 유튜버 되시겠어요. 저는 영순 할매의 인생 이막이라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첫 영상은 7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회수가 1만을 넘어갔고 댓글도 쏟아졌죠. 할머니 멋있어요. 저희 엄마도 용기 얻으셨대요.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철수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3개월 후 저희 채널은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황혼 이혼 위기 극복기, 74세 할머니의 자리 빌기 같은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죠. 광고 수익도 쏠쏠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샀죠.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철수는 최미영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철수의 연금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미 여러 노인들에게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영순아, 나 좀 도와줘. 미영이가 내 통장을 다 털어갔어. 철수가 울며 찾아왔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앞으로는 각자 살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철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재산도 반을 잃고 사기꾼에게 속아 남은 돈마저 날렸죠. 이혼 후 저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세계 여행도 다녀왔죠. 혼자 가는 여행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오 영순 할매님, 실물 영접이에요. 공항에서 구독자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는 이제 유명인이 되었죠. 큰아들 정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랑 이혼하시고. 오히려 잘 됐어. 74살의 새 인생을 찾았잖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았죠. 어느 날 영수는 복지관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의 자리 비었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를 보세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버림받은 할머니에서 유튜버가 되었잖아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외면받으며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영순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주를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영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복수의 최고 방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후회하도록 멋지게 사는 거죠. 채팅창에는 하트와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영순 할매 최고.
할매 덕분에 이혼 결심했어요. 74세의 당당한 싱글 라이프.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74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철수와 마주쳤습니다. 초라해진 그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당당히 지나쳤죠. 잘 지내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영수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74세.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황혼 부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은 가능하고 배신의 아픔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6개월 후 저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74세 유튜버가 되다라는 제목이었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드라마 제작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인공 역할 직접 하실래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연기를요. 젊은 배우가 하는 게 낫죠. 저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특별 출연은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죠. 철수는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구박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영순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사과라도 하세요. 이미 늦었어. 엄마는 날 용서 안 할 거야. 정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영상 편집, 오후에는 수영,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죠. 주말에는 구독자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영순 할매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남편과 이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60대인데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했는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줬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철수가 보낸 것이었죠. 영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50년을 함께한 세월을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렸구나.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빈다. 내가 지금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후회스럽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사랑한다. 영원히. 저는 편지를 읽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죠.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용서하지만 잊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죠. 2년 후 저는 UN 여성인권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노년 여성의 자립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죠. Ladies and gentlemen, 저는 74세에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통역사가 영순의 말을 전하자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죠. 철수는 요양원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최미영에게 사기당한 후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되었죠. 저 할머니가 내 아내였다고? 네. 제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간병인의 말에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고 여러 기업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죠. 영순 할머니와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 건강식품 광고에 출연한 영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죠. 어느 봄날,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죠. 유튜브 수익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영순할매님, 제주도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주도 구독자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에 친구가 있었죠.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74세에 이혼한 게 오히려 축복이었어.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짠 바다 냄새가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였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죠. 알았어. 장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안 오실 거예요. 그래. 가지 않을게. 이미 우리는 남이잖아. 전화를 끊고 영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저녁, 저는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로 제 유튜브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는 조용히 제 삶을 즐기고 싶어요.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에는 아쉬움과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 찾았어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레전드 할매 영원히. 저는 노트북을 닫고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제주도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건배.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혼자 하는 건배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행복했죠. 74세에 시작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죠. 그리고 저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박영순으로서 말이죠.